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6 공공경제론 제 3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의 내용은 미시경제학의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4원리부터 7원리까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4원리는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그리고 제5원리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6원리는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7번, 7원리, 경쟁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다. 이 모든 것은 시장 경제 원리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4원리부터 7원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원리,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의 필요가 달라요. 각자의 필요가 다르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 바꿔치기 하면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가 돈을 가졌는데 난 물건이 필요하면 돈과 물건을 바꾸는 거죠. 나는 물건을 가졌는데 돈이 필요하면 나의 물건과 돈을 바꾸는 것이죠. 물건과 물건끼리 바꾸는 거는 물물 교환이라고 그래요. 물물 교환이 일어나려면 굉장히 나하고 어? 그 딜이 돼서 교환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화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환하게 되면은 상당히 교환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경제를 발전시킨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제4원리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이렇게 바꿔주는 것, 전신이나 전화를 바꿔주는 것도 교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rade, the business of buying and selling. 그렇죠? 내가 물건을 돈을 주고 바꾸는 사람은 buyer라고 하죠. 반대로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사람은 seller라고 하죠. buy and selling, 판매자, 구매자. buy and selling or bartering commodity. 바터라고 하는 거는 물물 교환, 서로 물건끼리 서로 바꾸는 거는 바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트레이드를 커머스, 상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환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교환이 없는 경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환이 없이 혼자 사는 거, 그러니까 self-sufficiency, 전문 용어로는 autarky라고 그래요. 서로 교환하지 않고 자연인처럼 자기가 스스로 다 필요한 거 자기가 생산자이면서 자기가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자급 경제라고 부르고 국가 간에도 북한처럼 해외하고 무역을 안 한다. 그러면은 국가 측면에서는 어터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급자족 경제라고. 이제 교환이 없는 경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면 물물 교환, 물건과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거는 바터. 그래서 어터키라는 말과 바터라는 표현들은 영어로 알아야 돼요. 바터 시스템. 그래서 서로 간에 물건 대 물건이 서로 필요가 일치하면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당히 어려워요. 물물 교환하려면. 여기서 더 나아간 게 사람들의 필요는 더 교환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교환의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화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옛날 중국 경제 보면은 조개 껍질로 하기도 하고 그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건 쌀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금으로 하기도 하고 은으로 하기도 하고 요즘은 비트코인 화폐라고도 하죠. 정부가 발권력을 통해서 하는 신사임당 이거 종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종이로 따지면. 그런데 정부가 이거는 5만 원짜리야 하고 보증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국가의 발권력에 기초한 지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폐를 통한 교환 경제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교환을 게임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사회생활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환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똔똔이 이익 나는 게, 어? 손해 나는 게 있어서 화투치기를 한다. 그러면 누구는 잃고 누구는 따잖아요. 합쳐보면 합쳐보면 제로가 된다는 게 제로섬 게임. 합쳐보면 플러스가 된다는 게 포지티브 썸 게임. 합쳐보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네거티브 썸 게임. 여기에 또 윈윈 게임은 포지티브 썸 게임 중에서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 되겠습니다. 교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과 개인의 교환 사례. 어, 변호사와 타이피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변호사는 타이프도 사실은 타이피스트보다 더 잘 쳐. 타이피스트는 300타 치는데 나는 변호사가 500타 쳐요. 변호사는 둘 다 잘하죠. 그러니까 둘 다 타이프도 치고 자기가 변호도 할까요? 그게 이익일까요? 아니에요. 타이피스트는 놀잖아요. 아무 일도 없이. 그러면 변호사는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일까요? 여긴 전제 조건은 변호로 일하는 시간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타이프 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자기가 변호로 일하는 시간을 다 쓰고 그럼 돈을 더 많이 벌죠. 그래서 타이프는 필요한가? 타이프 필요한 거는 타이피스트한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협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도 이익이고 타이피스트도 이익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무조건 서로 잘하는 것 위주로 하고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교환하면 둘 다 이익을 본다는 것이죠. 이거를 저 밑에 나오는 절대 우위, 비교 우위, absolute advantage, comparative advantage로 설명을 하는데 타이피스트는 둘 다 못해도 변호는 아예 못하죠. 타이프도 못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은 절대적으로 변호사는 양쪽, 변호하는 일이나 타이프치나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죠. 둘 다가. 그렇지만 이 절대적 우위가 있어야만 어? 있을 때는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한테 낮은 임금에 시간당 임금이 낮은 걸 맡기고 자기는 높은 임금을 받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얼마든지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이피스트가 변호하는 것보다는 타이프 치는 거를 상대적으로는 자기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프를 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상대 우위 또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맡아서 전문화하고 나머지는 서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게 자유무역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환의 사례 중에 변호사와 타이피스트 사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교환의 사례 2,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 변호사가 되겠죠. 농사 짓는 타이피스트, 아르헨티나나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타이피스트가 되겠죠. 이런 나라 사이에서도 선진국이 모든 걸 다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이에 교환, 무역이 일어날 때 서로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각자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전문화해서 하고 각자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만들어낸 것 가지고 바꿔 먹으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고 제목을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환에서는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것을 특화해서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자유무역론이라고 하고 이런 자유무역론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이론이 종속이론 또는 유치산업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센터 페리페리라고 하는데 종속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모든 걸 잘하잖아요. 남미는 농사만 짓잖아요. 그러면 남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우리는 미국 경제에 종속된 나라가 될 거야. 맨날 미국은 좋은 거, 자동차, 반도체 하지만 우리는 맨날 농사 짓는 것만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잘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인 종속국이 되는 거야. 미국이 센터고 우리는 페리페리, 주변국에 머무는 거야. 이런 거를 페리페리 티어리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어떻게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을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뭐만 했어요? 신발 만들고, 합판 만들고, 가발 만들고.
경공업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중화학공업을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게 유치산업보호, 유치하다 할 때는 유치하다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차일디시하고 차일드라이크가 있는데 유치하다고 하는 건 여기서는 그냥 어리다는 뜻이에요. infant 영어로 찾아보세요. 앙빵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먹는 앙빵이라는 우유도 있죠. 그게 프랑스 말로 인fan트예요. 그러니까 어린 산업은 프로텍션 보호해줘야 나라가 발전할 때 있다. 아까 미국과 남미의 예를 들었지만 남미의 국가들이 야 우리도 자동차 하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미국 차 타고 다니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이 유치 산업 보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박정희 시대 때 야, 우리도 자동차 산업을 현대 자동차를 키워야 되는데 미국 차, 토요타, 어? 혼다 닛산 다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뭐 자체 자동차 못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동차 산업 키워야 되니까 일본 자동차 못 들어오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아무것도 못 만들고 조립만 하던 현대자동차가 지금 제네시스를 만들잖아요. 반도체,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조립만 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갤럭시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산업 발전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게 어릴 때 있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에 아직 선진국이 되지 않은 국가들이 주장하는 게 유치 산업 보호론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 물건 얼마네요? 하고 물을 때 가격을 묻는 거죠. 가격이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교환할, 교환할 때, 교환하는 두 사람 사이에 교환 비율을 의미해요. 짜장면 한 그릇엔 10,000원, 그럼 10,000원이 가격이라는 것이죠. 이 가격을 매개로, 가격을 보고 우리는, 살까 말까, 탈까 말까, 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걸 가격 원리.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미시경제학적 원리가 가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가격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고자 하는 욕구, 디자이어예요. 예? 이 디자이어는 unlimited라고 그랬죠. 반면에 공급,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 이것은 공급, supply. 이거는 limited, 한계가 있죠.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공급이 얼마나 희소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이거죠. 이거를 가격 원리라고 하죠. demand, supply. 이 개념을 살펴보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항상 변해요. 왜냐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얼마인지 공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price라고도 하고 value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여러분 CU에 가보세요. GS마트에 가보세요.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 가격은 장소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왜 변해요? 그 물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니까. 왜 가격이 올라갈까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음으로 인해서 석유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초과 수요라고 하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는가? 시장에서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해요. 가성비죠. 반면에 생산자는 어떻게 해요? 낮은 가격에 만들어서, 낮은 원가에 만들어서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해요. 그걸 이윤 극대화의 욕구라고 하죠.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싸게 사서 싸게 좋은 제품 사려고 하는 거 효용국대화입니다. 이윤국대화는 낮은 가격에, 낮은 원가에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그 마진이 큰 거죠. 그래서 이윤국대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정부는 공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이 되면은. 그래서 이 사이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로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 초과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적어지면 또 가격은 올라가고 이렇게 수요와 가격의 관계, 공급과 가격의 관계가 시장에서 표현되면 수요 함수는 이렇게 우하향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간다 해서 우하향 디맨드 커브가 되고 서플라이 커브는 우상향 커브가 돼서 이 두 개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 그래서 P 스타 이렇게 쳐는 게 저게 시장 가격이고 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을 균형, 이퀴리브리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때의 수량을 수요량, 공급량, 균형 수요량, 균형 공급량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은 공정한 가격인가? 이 공정이라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는데 앞에 한자를 보세요. 공정, 저 하면은 공적으로 정했다 그래가지고 official price래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공정, 정부가 정하는 가격이에요. 정부가 통제하고 결정한 상품의 가격을 공정 가격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는 공정, 정정당당하다의 정의로울 정의들하죠. 이거는 official price가 아니고 fair, 공정한 fair price가 돼요. 이거는 사회적 수준에서 저것이 공정한 가격인가 따지는 거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값이 막 올라가니까 야, 그건 공정하지 않다. 페어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상한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에 해 하고 딱 정해주는 거는 최저임금처럼 정해주는 거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official price고 최고 가격만 정하고 그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또 할 수 있는 요거는 공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ir price, the amount of money that is reasonable to pay for share, brand, etc. 그렇죠? 그래서 이 페어 프라이스가 만들죠. 이건 너무 비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건 페어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여기서 페어 프라이스, 공정 가격의 개념이다. 이렇게. 최저임금 2025년 기준으로 따지면 10,000원이에요. 이것이 공정한가?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공적으로 정해지는 official price인 동시에 이게 정말 페어한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리로 가서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목표가 뭐예요? 기업의 입장에 이윤 극대화예요. 기업은 왜 하는 거냐? 내가 돈을 벌려고. 그 돈은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판매액에서 원가, 내가 들어간 원가를 다 빼고 남는 그런 영업이익에서 또 관리비까지 빼면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순이익이 나의 자본금, 내 모든 게 내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역시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독점력이에요. 독점. 그럼 독점이 뭔가 살펴볼까요?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모노폴리라고 하는데 경제의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모노폴리. 그 몇 개가 있으면 올리고폴리. 그래서 영어로는 올리고폴리를 과점이라고 한국말로는 과점. 몇몇 기업이 우리나라 석유 시장은 네 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과점이라고. 밀가루도 그렇고 대두 시장도 그렇고 이거 다 우리나라는 과점 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노폴리 또는 올리고폴리가 되는 그 시장 속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돈을 벌기 쉽다는 것이죠. 독점의 반대는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이 심하면 경쟁이 심하면 돈 벌기 어려워요. 공무원 시험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공무원 월급이 많이 얼마든지 대체 물품이 있는 것이죠. 대체 물품이
없는 것,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면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독점의 반대가 경쟁인데 경쟁은 뭐냐면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거예요. 경합, 다툼, 영어로는 컴피티션 또는 컨테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목표는 하나인데 여럿이 원하는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을 라이벌 또는 경쟁자라고 그래요. 경쟁자들은 늘 컴피티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TV에 보면 다 컴피티션이 나오죠. 노래 경연, 트로트 경연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프로야구도 그렇고. 네? 이 자본주의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경쟁이라는 거. 사람들이 경쟁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경쟁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경쟁의 완전 반대는 자연 독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독점이 되는 걸 말해요. 자연적으로. 내추럴 모노폴리라고 하는데 일종의 우리나라 전력망은 한반도 전체에 전기 송전선을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정도 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정부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삼성도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을 생각하면 삼성도 조그만 구멍가게밖에 안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전체 네트워크를 다 깔아야 그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이런 원리가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해요. 또는 법이 담배는 너만 팔어. 인삼은 너만 해.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너만 해. 하고 지정해 주는 거. 이것도 법에 의한 자연 독점이 돼요. 특허?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고 담배와 또 어떤 데는 술을 독점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독점을 하게 되면 사실은 돈 벌기가 쉬워요. 경쟁할 필요 없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경쟁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옆에 사람 옆집에 가서 먹을 수 있거든. 응? 대전에 짜장면 가게가 하나만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줄을 이만큼 서죠.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들. 다른 사람 대전 시장에 다른 사람 짜장면 만들지 마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법을 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짜장면 맛을 나만 낼 수, 성심당이 그런 거죠. 전국에서 성심당을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성심당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빵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빵 맛이 독점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독점이라는 개념은 그런데 성심당은 얼마든지 경쟁자가 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장치 산업이라든가 네트워크 산업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독점이 안 될 수가 없다. 독점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산업들, 철도, 가스, 전기 사업 이런 것들을 자연 독점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철도도 얼마든지 대기업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철도공사가 독점하고 있지만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자연 독점이지만 점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연 독점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허라는 건 뭘까요? 아까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허용하는 것을 특허라고 합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인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특허라고 하는데 공업 분야에서 특별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특히 특허는 출원 공고한 날부터 2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내가 새로운 핸드폰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거는 20년 동안 나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쓸 수 없어요. 쓰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내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라이센스를 받는다 그래요. 영어로는 patent라고 합니다. Legal document giving a person or a company to the right to make or sell new invention, 새로운 인벤션을 만들어냈을 때. 그래서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허청, 지금은 지식재산처가 됐죠. 지식재산처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도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루오션 스트래터지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이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 시장이 좋은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경쟁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충분히. 독점으로 가고 싶은데 그 독점으로 가는 방법 중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지금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됐는데 엔비디아가 그래픽 칩으로 AI에 소용되는 반도체를 새롭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는 왕창 돈을 번 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블루 오션이래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 시적인 의미예요. 바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하도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핏빛 으로 우리가 선열이 낭자한 상태라고 그러죠. 그렇게 레드 오션이 있어요. 피피스로 물들은 레드 오션이 있는가 보면 아무도 없는 푸른 바다도 있어요. 경쟁자들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연구 개발을 해서 또한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서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멀리 떠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블루 오션 스트래터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제가 한화 솔루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화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텐덤셀이라고 하는 거를 태양광 여러분들 지붕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패널이 실리콘으로 만든 거라서 그거는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다 중국이 들어와서 다 먹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노동비,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우리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인건비가 높은 나라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텐덤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 실리콘 그거를 두 개를 겹쳐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이 태양광 받으면 그중에 한 뭐 15%를 전기로 바꾼 다음에 이거는 한 35%, 40%를 전기로 바꿔요. 그러니까 똑같은 판을 쓰더라도 훨씬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비용이라면 당연히 텐덤셀을 쓰게 돼 있죠. 거기에 이제 특허가 들어갑니다. 중국이 그 기술을 따라오려면 2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중국이 따라오기 전까지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나는 블루오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늘 피 터지게 싸우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지향해야 돼. 여러분들도 능력 측면에서 블루오션으로 가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블루오션으로 가려면 피 터지게 나름대로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요즘 카르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독점 중에 나쁜 독점을 말해요. 예를 들면 석유 시장에 우리나라 4개밖에 없습니다. 밀가루 시장도 한 3개밖에 없습니다. 공급자들이. 이 공급자들이 서로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을 하지 않고 서로 연결돼서 짜고 치는 고스톱, 짬짬이라 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한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그죠? 이거는, 아, 기업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하는 거는 카르텔.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거는 트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차이를 알고, 카르텔은 누구 입장에서 나쁜 거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나쁜 거예요. 카르텔은 다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줄여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되고 나쁜 독점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을 때려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그건 공정 경쟁이 아니고 너는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르텔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카르텔 금지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독점 기업이 되면 왜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나만 그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짜장면도 나만 만들 수 있으면 짜장면 가격을 2만 원, 3만 원 받아도 팔리게 돼. 딴 데 가면 못 먹거든. 근데 내가 3만 원에 팔고 있는 옆 가게에서 10,000원에 팔고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다 10,000원짜리 먹으러 가죠. 맛이 비슷하다고 전제하면. 그렇기 때문에 독점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벌기 쉽다. 왜?
가격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여서 돈을 버는 방식을 요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독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도 이익을 보고 생산자도 이익을 봐야 되는데, 소비자가 가져갈 이익을 생산자, 독점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 그러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나타나는데, 그 사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손해를 deadweight welfare loss, 자중 손실이란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뭐 내 시험에 안 낼 건지 하지만, 여러분 관심 있으면 경제학 교과서를 보시든지 AI에 물어봐서 이런 것들을 개념을 이해하면 왜 독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독점을 카르텔을 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독점으로 인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하면서 이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독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특히 소비자한테는 손해를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이 독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입니다. 경쟁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 경쟁을 좋게 보는 것이죠. 컴피티션이 일어나면 그 컴피티션 가운데 누가 잘하는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격만 올리고 물건의 품질도 안 좋아져요. 어? 우리나라의 컴퓨터, 스마트폰이 왜 발전하고 있어요? 경쟁사들이 서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싸게 팔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경쟁이죠. 경쟁사가 없으면 핸드폰에 경쟁사가 없이 아이폰이 다 한다고 그래도 돼. 지금의 2배, 3배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익을 누린다 하는 개념이 경쟁 시장은 효율적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격 대비 성능 어떻게든 좋은 제품을 싸게 얻으려고 그래요. 여기 가심비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소득이 올라가면 반드시 가격 성능만 보는 게 아니고 가격하고 뭘 보냐면 내 마음에 드는지를 봐요.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싼 것을 고르는 게 가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utility, 효용 극대화를 utility maximization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생산자는 profit maximization, 이윤 극대화라. 어떻게든 물건을 싸게 좋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나의 프라핏이 나오는데 그 프라핏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독점이기 때문에 특허를 만들어서 20년간 특허권을 보유한다든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 줄이고 여러분 알바할 때도 무조건 싸게 쓰려고 그러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내려고 프라핏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만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정한 가격에 균형 가격에 생산량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이윤을 차지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효용이 증가하는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지는 것을 consumer surplus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생산자가 이익을 보는 것을 생산자 잉여 producer surplus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삼각형만큼 교환이 없을 때보다 교환을 하게 되면 시장 경제라면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만큼 이 사회적인 이익이 잉여가 증가하게 되다. 결국 시장에서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둘 다 이익을 사는 사람도 이익, 파는 사람도 이익 이야기예요. 뭐보다 물물 교환을 할 때보다 화폐로 교환할 때 이익이고 교환 없이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이렇게 교환하면서 사는 것이 사회의 이익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국가가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국가가 더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개념, 생산자 잉여의 개념 이 두 개를 합친 소셜 서플러스 사회적 잉여의 개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며 사람들이 가격을 매개로 어떻게 효용 극대화
또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시장에서 가장 키는 사람들이 뭘 봐요? 시장에 가장 관심 있는 건 가격이에요. 지금 얼마지? 가격을 보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가격을 보고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마켓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볼 때는 저거는 시장 경제는 훌륭한 발명품이라 이거죠. 인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냈지만 정말 정말 좋은 발명품인데 저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것은 네가 사야 돼. 이것은 네가 팔아야 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invisible hand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회주의에서는 정부가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지금 팔어, 사라.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소비자는 내가 원해서 생산자도 내가 원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 원리가 돌아가게 하는 힘을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든 운전을 하든 이 앞에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빨간 등, 초록 등, 뭐 노란 등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 초록 불이 되면 가고 빨간 불이 되면 쓰고 하듯이 우리는 가격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신호등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원리가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누가 나서서 넌 해, 너 해, 너 해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보이는 손이니까 visible han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아담 스미스가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he generally indeed neither intend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No, knows how much he is promoting it. 우리가 무슨 뭐 남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by directing that industry in such a manner as its produce may be of the greatest value, he intends only his own gain. 자기 자신의 이익을 원하는 거예요. And he is in this, as in many other cases, led by an invisible hand to promote an end which was no part of his intention. 각 사람은 뭐 남을 위해서 이렇게 물건 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자기의 효용 극대화,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결정을 하는데 이 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invisible hand라고 불렀다 하는 내용이 아담 스미스의 The Wealth of Nation, 국부론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으로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